예, 조금 전에 취재기자 얘기로는 아직 청와대에서 이 기업인 간담회가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서요. 일단은 아직 끝났다는 얘기가 좀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얘기 오늘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로 기업인들 130여 명을 초청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기업인 간담회 의미,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그런 부분들, 이게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건지 이런 부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서 서울대 박상인 교수 전화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왜 재작년인가요? 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그 호프 미팅 한번 한 적 있었잖아요. 그때도 네. 기업인들 여러 분 초대를 했었고 그때보다 지금은 규모는 굉장히 커졌습니다. 네, 그렇죠. 그때는 뭐 경제단체 예를 들어서 대한상이 또 그랬죠. 주요 재벌 기업들 총수들을 이렇게 소수를 사실 초대하신 것이고요. 이번에는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자 한 130명 정도 모인 자리니까요. 규모가 커졌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 보니까 형식도 뭐 타운홀 미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타운홀 미팅에 대한 설명도 좀 교수님께서 조금 해주셨으면 네, 좋겠고. 뭐 타운홀이라고 하면은 뭐 우리말로 하면은 뭐 마을 그 자치단체 사무소 같은 의미죠. 미국은 사실 타운하고 시티하고 구별을 하는데요. 이제 타운 같은 경우엔 카운슬들을 뽑아서 좀 더 주민들이 더 많이 운영에 참여하는 방식의 지방자치단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타운홀 미팅은 주로 이 타운홀에 주민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결정을 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모방해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나 이런 여론을 수렴할 때 지역민들과 후보가 직접 만나서 예. 교계 없이 설명하고 토론하는 그런 형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이 이 타운홀 미팅 형식을 빌어서 기업인들과 만나는 그 어떤 목적이랄까요? 취지를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이번 올해 들어와서 특히 문재인 정부가 경제 문제에 방점을 두고 예. 연초부터 대통령께서 직접 여러 가지 행사를 지금 하고 계시죠. 그 연장선상에서 기업들에게 고용 창출, 투자 이런 것들을 격려하고 또 독려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쪽에서 해석을 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타운홀 미팅 형식을 빌었다라는 거는 대통령이 말을 하기보다는 경청을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표현이다. 뭐 그런 해석도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오늘 자리는 이렇게 해달라. 일단 소위 말해서 이제 기업들한테 고용도 좀 많이 해주시고 투자도 많이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기업인들의 얘기를 현장 얘기를 듣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까 싶네요. 네, 뭐 당연히 그 발언 기회들이 그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주어질 것이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하고 정책을 설명하는 그런 기회로 만들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오늘 이 자리에서 사실 지금 뭐 굉장히 좀 민감한 현안 중에 경제 관련 현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최저임금 문제, 근로시간 단축 문제, 뭐 잘 아시는 대로 최근에 있었던 주휴수당 논란, 뭐 등등등 네. 이런 걸 뜰 텐데 이런 민감한 현안들도 오늘 혹시 논의가 좀 됐을까 싶습니다. 뭐 기업 측에서 이런 뭐 최저임금 근로시간 이야기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그것보다 지금 대기업들, 중견기업들이기 때문에 규제 완화 문제를 더 집중적으로 기업들이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마 대통령께서도 뭐 규제 완화라든지 투자 활성화 방안들을 설명하고 또 도움을 요청하는 뭐 그런 대화들이 주로 이루어졌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규제 완화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실 뭐 어제 오늘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네. 매번 규제를 완화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규제 완화가 피부로 느껴지는 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네. 뭘까요? 대통령은 규제 완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규제가 완화되는 걸 느끼지 못한다. 이 괴리는 뭘까요? 이유가?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부 주도 재벌 중심 경제 체제를 지금 유지하고 있죠. 1960년대 박정희 개발 체제 이후에요. 근데 정부가 주도한다는 것이 결국은 정부가 하는 것이 대부분 규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경제 운영 방향이 바뀌지 않고서는 사실 규제 부분들이 뭐 아주 획기적으로 바뀌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사실 규제 완화를
제일 큰 가치로 내세워서 10년 이상 보수 정권에서 해온 것들이죠. 그렇죠. 어떤 분들은 할 만한 규제 완화 거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규제 완화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사업의 기회, 공정한 경쟁의 기회라는 측면인데 예. 그것이 이제 규제 완화만 가지고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 재벌 중심의 내부 거래, 뭐 전속 계약 이런 것 글쎄요. 때문에 규제 경쟁의 기회가 없죠. 그래서 좀 더 큰 틀에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근데 이제 재벌 대기업들, 중견기업들과 만나면 그분들 이해를 보면은 이런 재벌 중심 체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서로 좀 겉도는, 결국은 한 10년 겉돌았고 예. 지금도 좀 겉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공정경제, 이를테면 전속거래, 폐지 등등등 사실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2차, 3차 뭐 하청업체들, 협력업체들 이런 데잖아요.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문 대통령 이번 달 안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뭐 중소기업들과 간담회를 또 별도로 갖는다고 하니 혹시 그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들이 좀 실질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좀 나올 수 있을까 싶네요. 나왔으면 저도 좋겠다,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인데요. 아마 이때는 뭐 최저임금 근로시간 문제가 오히려 더 나올 것 같고요. 아마 현안들 위주로 가다 보니까 좀 더 근본적인 문제들을 짚는 데는 이런 타운홀 미팅을 통한 소통에서 한계가 있지 않는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에 대통령께서 기업인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만나시면은 노동조합 분들도 같이 초청해서 예. 만나시길 좀 권합니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관계자들 한 100여 명 모아서 타운홀 미팅 같이 좀 하시면 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뭐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좀 비공개로 만난다는 얘기도 좀 나오긴 하던데 아직 그 자세한 얘기는 없어서 그렇고 네. 지금 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거를 좀 교수님 말씀을 좀 네. 듣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 고용 창출이나 투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결국 이제 기업들이 나서 줘야지 이제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이제 분야지 않습니까? 네. 이 정부가 이렇게 친기업적인 행보들을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런 평가들은 나오는데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투자라든가 고용에 나설 수 있게 하기 위한 어떤 방법, 해법은 뭐가 있을지 교수님 생각하시나요?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뭐 이렇게 격려를 하거나 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주도 재벌 중심 체제를 유지하면서 규제 완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지금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성숙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 구조 자체가 바뀜으로 인해서 사업 기회가 생겨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체질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하고요. 기업은 사실 기회가 있으면 투자를 하죠. 그렇죠. 기회가 없으면은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투자는 시용만 하고 결국은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 낙수 효과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됐다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직도 재벌 대기업 중심의 투자와 고용 창출, 일자리 창출 이런 잘못된 패러다임에 청와대가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 우리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근본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참 부족한 게 아니냐는 아쉬움이 계속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서울대 박상인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예, 현대자동차는 연 상여금이 750% 정도 기본급 기준이죠.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중에서 이 상여금을 그동안 2달에 한 번꼴로 이제 지급을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매달 지급하는 방안을 현대자동차가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을 이제 노조에 통보를 했다. 이렇게 좀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현대차가 이렇게 하게 되느냐. 그 속내를 좀 살펴보고 이런 게 또 혹시 새로운 노사 갈등의 이유가 되는 게 아닌지 이것도 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국대 김태규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그 현대차가 최저임금 네. 그 시행령 작년 말에 통과된 거에서 이제 그 주유수당이 포함된 것 때문에 이걸 이렇게 상여금으로 그렇죠. 한다는 거죠. 예. 아마 좀 어리둥절할 텐데요. 현대차가 최저임금이랑 관련이 왜 있어? 이렇게 먼저 생각하실 겁니다. 평균 연봉 9천만 원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평균 연봉 9천만 원인데 최저임금이 무슨 관련이 있지? 첫 번째 그게 좀 어리둥절하고요. 예. 그다음 뭐 상여금이라고 하는 게 뭐 매달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또 보통은 그렇죠. 상여금을 매일 줘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것도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리둥절한 게 현대차가 왜 최저임금 문제가 나오는 거야.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왜 상여금이라고 하는 게 뭐 연말이든지 이렇게 주는 거지 매월 주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요. 그 그렇죠. 이유가 딱 한 이유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 이제 임금이 이제 기본급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임금책이 복잡합니다. 이름이 기본급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수당 좀 들어가 가지고 그게 또 통상임금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이제 상여금 들어가면 이제 평균임금이 되고 이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복잡한 건데 문제는 기본급 비중이 낮아요.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데도? 그렇습니다. 아까 수당이 아까 750% 그러셨죠? 아니 이제 상여금이 상여금이요. 말이죠. 그다음 나머지 수당들이 대부분 채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급 자체만 놓고 보면 최저임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꽤 된다는 되는 얘기군요. 거죠. 그 숫자가 무려 현대차만 7,000명이에요. 어휴. 7,000명이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근데 이제 그분들 경우는 뭐냐.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냐. 그러면 월급으로 돈을 받잖아요. 예. 그걸 그러면 시간을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몇 시간 일했는가. 시간당 그렇죠. 따지는 거니까요. 그럼 시간당 따지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179시간을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휴의 시간을 합쳐버리게 되면 예. 그게 쏙 커져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최저임금이 미달이 되고 최저임금 미달이 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 바뀐 내용이 그거죠. 바뀐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죠. 그래서 노동자가 부탁을 하는 거죠. 이 지금 보너스를 그중에 한 절반 정도는 매월 주면 네. 이게 지금 최저임금 문제에 안 걸리니까 협조를 해달라. 그게 지금 이제 현대차의 요구죠. 그러면은 현대차가 지금 연간 받는 750%의 상여금 중에서 다는 아니고 일부를 매월 매달로 쪼개서 나눠주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아까 저희가 표에서 잠깐 화면에서 보여주겠습니다만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위반이 올해 안 최저임금이 됩니다. 8,350원이니까 이 그렇습니다. 밑으로 가는 네. 근로자들을 이제 최소화할 수 있다, 뭐 없앨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그것만 얘기는. 이제 되게 되면 사실은 뭐 연봉 9천만 원 그리고 사실 초임이 벌써 5,500만 원이에요. 그거요. 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모순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사실 이제 부랴부랴 사실 자기들도 이거 보니까 너무 황당한 거거든요. 노조 입장에서 봤을 때도 최저임금법에 위반이 돼서 뭐 이를테면 현대자동차 뭐 대표가 뭐 간에 만에 어디 뭐 이런 식 얘기가 되면 사실 좋을 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거로는 현대차 회사 측에서 이제 노조 측에 이런 걸 통보했다 이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네. 노조에서 우리 안 할래? 그냥 지금 이대로 놔둘 거야. 그러면은 이 지금 매달 지급하는 이 사측의 어떤 추진안은 무산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이제 그걸 이제 회사는 그걸 취업 규칙이라 그래가지고 예. 임금을 언제 지급한다 얼마 그게 취업 규칙인데 문제는 그게 결국은 노동조합이랑 서로 합의를 해야 돼요. 지금 그 현대차 노사관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노동조합이 동의를 안 하면요. 회사가 뭘 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는 이야기예요. 고용부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네. 그게 노동자들한테 그러니까 불이익이 되는 게 아니면 그러니까 근로자나 노조의 합의가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얘기를 하던데 맞습니다. 그 말씀은 맞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법의 이제 문제인데 취업 규칙이라는 게 있고요. 네. 취업 규칙보다 더 한 단계 높은 게 단체 협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체 협약이 취업 규칙보다 높은 위에 개념이에요. 있습니다. 상이면.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 말은 틀린 건 아닌데 사실은 정부가 무책임하냐 그래 나오는 그러네요. 거예요. 취업 규칙 그거를 바꿀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아니 법으로 보게 되면 노동조합이 동의를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임단협이 위에 있으면은 뭐 당연히 그렇습니다. 마치 이제 밀판 밑에 있는 뭐 개별 법에 위에 헌법이 있는 것처럼 바로 그겁니다. 그러네요. 노사가 서로 약존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는 뭐 6개월 내에 임금 체계를 개편해 가지고 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랬죠. 이제 고용부 장관이 지난번에 그랬죠. 최저임금 이재갑 법 시행되면서요. 그렇게 장관이. 했는데 현실 세계는 지금 그렇지 못한 거고 특히 현대차가 다른 데보다 좀 심해요. 현대차 노동조합이 굉장히 강성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은 이 수당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임금 문제들이 예. 현대차가 사실 공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요. 종업원이 9만 명이나 돼요. 예. 그러니까 공장마다 다르고 또 공장 내에서 부서마다 달라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임금 체계를 개편한다는 게 노사 간의 어떤 합의도 어렵지만 노동조합 내부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1공장, 2공장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입장들이. 그래서 사실은 그 6개월 내에 임금 체계를 개편한다? 참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현대차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정말 하나의 노동조합에서 단일 대우로 가는 게 아니고 이른바 계파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계파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공장이나 자기가 차종이나 뭐 이런 데에 따라서 다 생각들이 다른 겁니다. 그렇겠죠. 어떤 데는 예를 들어 SUV 라인 같은 경우는 바로 그거죠. 판매가 잘 되니까 뭐 수당도 많고 이런 데고. 맞습니다. 딴 데는 잘 안 팔리는 차 하는 데는 아무래도 수당이 좀 적을 테고. 보세요. 요번에 팰리세이드라고 이번에 채 나왔는데 그게 잘 팔린대요. 예. 근데 문제는 팰리세이드 잘 팔리면 많이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생산을 늘려야 되는데 그거 늘리면 노사 합의를 해야 돼요. 왜? 예. 그럼 다른 이 라인은 조금 줄이고 줄여야 여기를 되니까. 늘려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게 다 노사 합의사항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현실을 이제 모르고 6개월 유예 기간을 주니까 그 당시 그때까지 임금 체계 개편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고 현대차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좀 절박할 이유가 그러게요. 예, 정부는 너무나 이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죠. 노동조합은 굉장히 자기네들이 현덜하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버거울 짝이 없는 겁니다. 노동조합 위원장도 똑같은 말 할 거예요. 저도 제 멋대로 못 합니다. 그러겠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예, 뭐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강경파에 휘둘린다 뭐 이런 얘기도 그렇습니다. 나오기도 하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해법을 찾아가야 될 텐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대차만 하더라도 임금 체계가 이렇게까지 복잡하고 네. 노조 내에서도 뭐 이런저런 그렇습니다. 그 네. 여러 가지 이해관계 목소리가 다 나온다 다르죠. 이렇게 네. 했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 복잡한 임금 체계를 바꾸지 않은 상황이라면 내년에도 똑같은 이 얘기를 아마 또 교수님 모셔다 놓고 해야 될 것 같고 내후년에도 해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근본적인 대책은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우리 아닙니까? 앵커님 정확하게 보셨어요.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간다.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법에 보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기본급이 있고 그다음에 통상임금이 있고 뭐 평균임금이 있고 막 최저임금이 복잡하게 다양하죠. 만들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최저임금 하다 보니까 뭐 주유수당이 튀어나오고 네. 이 앞전에는 통상임금 분쟁 가지고 싸우고 지금 맨 이런 일이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기업이 임금 체계를 개편하라고 말하기 전에 정부가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에 대한 문제를 먼저 정리해 줘야 됩니다. 사실은 정부 스스로가 법을 말이죠. 자, 임금이라 한다 하면 이런 게 임금이고, 좀 단순화시켜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최저임금, 평균임금, 뭐 통상임금 등등 여러 가지 임금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거를 뭔가 하나로 일원화해서 그렇습니다. 그 임금에는 뭐 이런 것들이 원칙을 들어간다. 정해가지고 임금을 다시 정의를 해줘야 되는 조금 게요.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좀 만들어서 좁혀줘야지 기업들이 조금 더 그럼요. 효율성 있게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노사가. 예, 지금 아까 그런 뭐 기본급이 이런 개념들이 언제 도입됐냐 하면 1950년대 맞아요. 법이 들어온 겁니다. 예. 일본법을 예. 따라와가지고. 근데 일본은 이미 지금 그런 시대 지났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정부가 그 일부터 하지 않고 기업 보고 임금 체계 개편하세요 하는 거는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공무원 임금 체계부터 손을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본다라면 예. 임금 체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얽히고 설킨 예, 문제이기 예. 때문에 예.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문제의 경우는 결국은 정부가 법을 바꾸고 글쎄요. 정부가 공기업부터 해가지고 공무원들에 대해 가지고 먼저 시범을 보이지 않으면 네. 이게 제가 볼 때 돌파하고 열지 참 쉽지 않다 저리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 먼저 솔선수범하지 않으면서 그렇습니다. 기업들한테 니들이 빨리 해라, 노사 간에 빨리 합의해라 이렇게 강요하는 거는 정말 관료주의적인 생각이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죠. 예. 우선 노동조합이 예, 예, 그게 예.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게요. 그러니까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사업주는 처벌받는데 당연히 맞습니다. 사업주가 예. 임금 올릴 텐데 예, 예, 왜 예. 노동조합이 나서가지고 돈을 그러게요. 내주겠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한 시간만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얘기 좀 더 하게. 오늘 말씀 잘